안치용의 고전 산책. 위대한 개츠비는 피츠제럴드의 소설인데, 피츠제럴드가 되게 유명하죠, 그죠? 포크너나 마초 아저씨, 해밍웨이나 빅3에 가까운 그런 영미 문학에서 이제 대표적인데, 근데 이게 영국 문학과 비교하면은 이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어찌 보면 이거 좀 팬시 상품 같은 느낌? 이런 기분도 들고, 등장인물들도 다 좀 좀 뿌리 없이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잎사귀들처럼 흐느적거리고, 갈피도 못 잡고, 그래서 깊이도 없고, 지향도 없고, 지멋대로 오고, 무엇이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그게 한마디로 이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죠. 로스트 제너레이션 시대의 인간 군상의 갈등과 방황, 그리고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될 희망, 이런 것들의 모색. 흔히들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전형적인 단어로 묘사하면. 이제 그게 이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장점을 이제 묘사한 거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개츠비란 인물이죠. 이제 개츠비는 누구인가? 웨스트 에그의 대저택을 지어놓고, 이스트 웨그의 유부녀가 된 데이지를 밤에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흔히 말해지듯이 지고지순한 사랑인가, 어떤 사랑의 정수인가, 엑기스인가, 아니면은 다른 종류의 여성 혐오와 어떤 가부장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질서에서 야심만만하고 탐욕적인 자본주의적 인물이 추구한 트로피의 하나였던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될 수 있을 텐데, 상황이 비비드하게 그려져 있는데, 인물 자체는 흐릿해요. 카메라 기법으로 하면 주변을 더 잘 찍는 형태인 것 같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주변에 종속된 인물들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개츠비는 이제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그리스 신화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화의 영웅 구조를 좀 닮았죠. 영웅 서사를 닮았죠. 영웅 서사를 닮았는데, 자신에게는 결함이 없지만 자신에 속하지 않는 결함, 즉 운명에 의해서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그 어떤 나락으로 빠져드는 인물을 그리는 게 이제 그리스 비극의 전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그리스 비극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항상 영웅이고 숭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좌절과 실패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어요. 그건 운명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 비극의 등장인물의 좌절과 실패는 관객들로부터 동정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죠. 반면에 이제 근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고 미천한 남자이고, 죽음의 방식도 비명 형사에 가까운 개죽음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안달복달 좌충우돌 좌고우면 하다가 개죽음을 하는 서사가 개츠비에게 펼쳐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츠비에게 주어진 어떤 전복과 초월은 이 사람이 마지막에 달성되는 것 같아요. 개죽음을 하지만 그 개츠비가 죽게 되는 죽음의 원인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이유, 자신의 결함에 의하지 않은 이유로 정말 뜬금없이 죽어가잖아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이죠.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영웅의 죽음과 똑같은 거죠. 그 죽음의 방식이 그리스 영웅의 죽음의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숭고한 인물로 올라설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앞에 서사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서사는 거지 같죠. 거지 같은 걸 완전하게 전복할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트로피를 찾는 과정이었던, 여혐이었던, 정복이었던, 탐욕이었던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희생을 자청하는 것, 이것에서 우리가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서 탐욕밖에 남지 않은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개츠비란 인물에게서 인간의 어떤 마지막 어떤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의미 있고 숭고하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소설의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가 되는 것이고 개츠비의 위대성은 거기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비극의 서사 구조를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데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뒤집어져 있죠. 마지막 전복 전까지는 개츠비가 갖고 있는 삶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 시대의 좌절과 절망,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인 탐욕, 뭐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현신으로 그려지죠. 현신으로 그려짐으로써 마지막 희생 전까지의 단계에서 데이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공의 휘장 또는 트로피 그런 거로 그려지죠. 과거에 자기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에 도달했던 기억이 있고 그러나 그 과거에 도달했던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과거는 복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 과거의 사랑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구조가 되죠. 근데 현재에서 과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현재는 과거에 맞서서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츠비는 항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불행해지는 그러한 인물이 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는 개츠비의 본원적 갈등이 있는데 이것도 다시 곰곰이 생각하면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어떤 영웅의 갈등과도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영웅이라는 것은 현실을 초월한 수준에서 그 이상의 것을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개츠비 자체도 손에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으로 특히 우리가 그 장면이 있잖아요. 웨스트 에그에서 이스트 에그 쪽을 밤에 건너다 보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있음직한 장소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은 영웅적인 장면이죠. 영웅적인 서사고 로맨스라고 하면 더 좋고 뭐 중세 기사도에 나올 법한 그림이기도 하고 그리스 비극에 나올 법한 모습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뭐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뭐 잡스러움과 이 비천함과 뭐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에그에 있는 개츠비의 저택에서 이스트 에그에 있는 데이지의 집을 해협을 건너서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 장면과 그 다음에 자기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기가 사랑한 여인으로 인해서 죽음의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결말 그 두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개츠비는 위대한 인물일 수 있다. 그 로스트 제너레이션 시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영웅이거나 위대한 것은 과거에 가장 사랑했던 가장 높이 날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사랑들을 자기가 그것을 능가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은 다른 대안들을 통해서 충족시키거나 또는 잊어버리는 방식을 많이 취하죠. 다른 쾌락이나 탐욕이나 이런 방식으로. 사실 찾아보면 데이지보다 뭐 더한 여자가 없었겠어요?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남자는 과거에 아름다웠고 소중했던 기억에 강박돼 있는, 아까 우리가 논의한 대로 자본주의적 성공의 징표가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여자였는데, 여자란 트로피였는데, 그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돈마저도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속하는, 복속되는 하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지점에서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거죠. 자본주의의 속성은 돈을 위한 돈인데 개츠비는 사랑을 위한 돈이란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그 황금 만능주의 시대의 로스트 제너레이션 시대, 그걸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황금 만능주의는 그 시대에 자본주의에 가장 적응했지만 비자본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개츠비는 위대하다고 또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는 것, 이러한 것들은 고전주의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고전주의는 항상 그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시대를 호출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리스 로마를 호출하죠. 그죠? 그리스 로마를 호출하고 그것을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서 현실의 남루함과 어떤 뭐 한면, 비속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풍경과 어떤 가상을 그려내서 현실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게 고전주의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개츠비의 사고 체계도 고전주의적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뭐 안고수비라고 하는데 안고 눈이 높고 손이 낮은 거죠. 개츠비는 낮은 가문에
태어났죠.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딱히 안고습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는 미국적인 전통에서는 혈통이 갖는 우위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미국적인 전통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신분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은 신분적인 질서에서는 사다리를 올라탄 거죠. 근데 유럽 같은 데서는 사다리를 못 올라탈 수가 있어요. 신분제적 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근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흠결이 되는 과거의 기억, 자기가 합리했던 시절에 높다고 바라봤던 기억을 자기가 높이 올라간 다음에도 내려가서 다시 올려다보는 구조를 취한다는 측면에서 또 개츠비의 모순과 위대함이 있는 거죠. 끊임없이 뭐 파티 장면이라든지 많은 것에서 드러나는 과잉과 잉여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정신의 하나의 메타포, 은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톰이나 뭐 데이지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냉담한 속물성, 그리고 너무나 일상적인 속물성, 그리고 체화한 속물성 이런 것들은 개츠비가 갖고 있는 속물적인 지향이지만 끝내 고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던 개츠비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비극인데 그렇게 위대한 개츠비가 사랑했던 여인은 그렇게 사실은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다는 것. 이것 또한 비극적인 설정이 되고 개츠비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츠비를 바라보는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여성상에 관해서는 이제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할 말은 많을 거예요. 일단 데이지는 판무파탈이었나라고 한다면은 판무파탈은 어떤 주체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데이지는 주체적인 인간이라기보다는 세파에 휘둘려 가면서 탐욕과 편안함과 쾌락에 익숙한 그런 유형의 인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의도 없는 판무파탈이고 유사 판무파탈이겠죠. 유사 판무파탈인데 데이지가 갖고 있는 무력함, 그 다음에 데이지가 갖고 있는 전형성, 즉 대상화한 전형성 이런 것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불편하죠. 여성학에서 말해지는 전형적인 트로피죠. 그냥 곱게 커서 신분이 좋으면서 멋진 쇼윈도에 잘 장식된 마네킹 같은 느낌이죠. 자신이 판단할 수도 없고 자신이 개츠비를 사랑하지 않는지도 잘 모르고 자신이 톰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이 불륜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인식도 별로 없고 그냥 흘러가다가 개츠비란 남자가 정해지면 정해주는 대로 톰이란 남편이 정해지면 정해주는 대로 자신의 저지른 행동에 관한 결정을 남자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유형의 인물이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보면은 이거는 여성 혐오적인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개츠비가 합리하고 낮은 단계로 떨어지면서 위대함을 획득했듯이 이 책은 뭐 역설적으로 또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을 취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부장제에서 희생된 전형적인 인물을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려냄으로써 여성이 얼마나 무력하고 여성이 얼마나 대상화하며 여성이 얼마나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잘해야 기껏해야 트로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그랬던 측면에서는 페미니즘적인 성과가 있는 거죠. 작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훌륭한 리얼리즘은 항상 진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리얼리즘을 통해서 그 시대의 공간에 들어있는 모든 잘못과 그 다음에 모순, 억압, 병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리얼리스트들은 진보주의자가 되는 거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츠제럴드의 한 역할도 그 여성 혐오와 관련해서 한 역할도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떤 여성 혐오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림을 그려줬다. 여성 주인공 이름으로 데이지라는 거를 택했을 때에도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성의 철저한 대상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자잘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위대함이 있을지에 대한 좀 쉽지 않은 고민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근조근 찾아보고 뭐 여기저기 뒤져보면은 생각보다 개츠비에게서 위대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